예, 깊이 있는 투자 이야기 딥사이트입니다. 남은 올해 수익률을 만회하거나 강한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내년에 대한 궁금증과 그림을 그려야 될 시간인데요. 내년 투자에 대한 큰 그림들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테이바랩스 강승희 대표님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년 투자의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미대 출신은 아니시고요. 원래 파생 쪽에 이제 오랫동안 굉장히 큰 돈을 파생 쪽에 이제 운영을 하시던 우리 강승희 대표님인데요. 거시적인 흐름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이 아주 멋지게 지난 5년, 앞으로의 1년 이렇게 타이틀을 잡아주셨는데 지난 10년도 아니고 5년이라고 하면 5년 전이면 그 18년 금융위기 이후에 네. 뭔가 좀 변곡점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2007년에 이제 금융위기 끝나고 있었고, 네. 계속 올랐잖아요. 예. 그러다 이제 코로나 때 딱 맞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볼 때 3년 정도 사람들이 보는데 네. 3년 정도를 보다 보면 기본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그 뒤가 어땠는지가 잘 안 보이게 되고 그 뒤가 안 보여요.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요즘 이제 데이터들 가지고 많이 이제 뭐 알고리즘 트레이딩도 하고 머신러닝도 하잖아요. 네. 그런 걸 할 때 보면은 이제 트레인 세션, 뭐 테스트 세션 이렇게 나눠서 변곡점을 좀 잡아야죠. 변곡점이라기보다는 과거 이만큼 동안 보고 이쪽에 어떻게 됐을까를 또 검증을 해봐요. 보통은. 네. 그래서 좀 길게 보면 예를 들면 한 3년 보고 그 뒤에 3년 어떻게 될까? 또는 2년 보고 그 뒤에 2년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식으로 보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과거에 어땠는지를 보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확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를 보면 그 과거 대비 쭉 직선을 거보면 어느 정도 네. 안정적으로 변했다, 안 변했다를 볼 수 있을 것 좋습니다. 같아요. 제가 이제 지난 5년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를 먼저 여쭤본 거고요. 그 큰 그림을 보기 전에 이제 단기적인 흐름을 좀 얘기를 조금만 하고 가면요. 이번 주에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FOMC가 지났는데 이후에 시장이 또 좀 훅 밀립니다. 최근 시장 흐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 FOMC 미팅이 끝나고 네. 나서는 실질적으로 금리는 많이 안 빠졌잖아요. 많이 안 올랐잖아요. 말은 되게 호키시하게 했는데 네. 실제로 많이 금리가 안 올랐는데 올랐다는 건 시장의 실세 금리가 그냥 2년짜리 금리, 10년짜리 금리 자체가 많이 안 올랐어요. 딱 매파 나오자마자 올랐다가 쭉 코멘트하면서 내려왔거든요. 네. 주가는 물론 뭐 많이 빠졌다가 조금 리커버리하면서 끝났고 그리고 이제 어저께 소매 판매 나오면서 이제 확 많이 밀렸잖아요. 네. 나스닥도 많이 밀리고. 이제 그런 상태가 돼 있는 상태인데 기본적으로는 페드는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을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잡겠다. 그다음에 금리도 계속 높게 유지하겠다. 인플레이션 잡힐 네. 때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장은 특히 금리 시장은 아니다. 너네 침체다. 그러게요. 이제 둘이 계속 싸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뒤쪽에서 이제 1년짜리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인플레이션 수합이라고 해서 금융기관에서 거래를 하는 게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보통은 블룸버그나 이런 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보통 이제 화면에 안 나와요. 근데 그런데 보면 지금 1년짜리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거래할 때 인플레이션 수합이라는 걸 거래할 때 2.5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 네.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지금부터 1년 동안 인플레이션 계산하면 2.5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페드가 얘기하는 2.5를 시장에서는 2.5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페드가 이제 시장에선 그리고 페드는 아니다. 네. 높을 거기 때문에 나는 계속 금리 높게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둘이 싸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시장에서 보통 이제 금리 쪽이나 이쪽에서 보는 사람들의 시각은 제가 볼 때는 나빠질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경기 침체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시장과 연준의 싸움이라는 표현들, 기싸움들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길지는 뭐 어떻게 보면 정책이 더 힘이 셀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는 못 이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은 보면 유동성이나 힘의 그 실체는 사실 시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시장이 또 한번 주도권을 잡으면 이길 것도 같고요. 흥미로운 표현 해주셨고요. 올해 시장을 좀 둘러보면 사실은 가장 어렵게 했던 것이 뭐 전쟁 등등으로 인한 급격한 인플레이션, 네. 그에 따른 금리 인상이었고 그 시각이 이제 FOMC 끝나면서 이제 경기 쪽으로 시선이 이동되는 건데요. 경기 침체는 온 건가요? 오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그냥 2번 했을 때 물론 뭐 실업률도 봐야 되고 이것저것 봐야지 침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GDP 2번 마이너스 나왔었잖아요. 네네네. 예, 분기별로. 그러니까 이제 그때를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지나는 국면이라고 보고 싶고요, 저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는 내년에 가서 뭐 어떻게 된다, 침체가 온다, 아니다 네.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금리 같은 경우는 어쨌든 페드가 돈을 많이 발행했잖아요. 예. 썼잖아요. 일단 미국은. 그리고 그 양을 QT라는 거를 지금은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또 QT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그죠? 지금 예, 이제 맞아요. 우리는 뭐 QT 얘기는 다 없어졌고 또 러시아 전쟁도 의외로 또 얘기 많이 안 하고 그런 상태로 이미 지나가 있지만 지금 QT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굉장히 많은 부분으로는 어쨌든 타이트닝을 네. 계속하면서 그 부분에서도 금리를 인상하는 효과를 보고는 있어요. 분명히 이미. 그런 것들을 반영했을 때 침체가 올 거라고 시장은 예상을 하는 거고 금리 시장은. 그래서 또 페드가 실수를 할 것 같다. 올릴 때 바보같이 안 올리고 있다가 한 번에 이렇게 75씩 올리는 이상한 뻘짓을 하니까 지금도 결국 이렇게 가서 내년에 가서 침체 일어나고 그러면은 한 번, 두 번 1%씩 75bp씩 인하하는 25씩 천천히 인하를 하면 예. 괜찮을 텐데 변동성이 좀 적을 텐데 또 바보같이 저러다가 데이터 나오는 것만 보고 하겠다고 하니까 후행하면서 데이터 나왔으니까 난 내릴 거야 이렇게 하면서 1%씩 또 75bp씩 인하를 하는 꼴을 당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이제 연준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맨날 이렇게 뒷북치고 이렇게 바보 같냐 그러는데 또 그들 입장에서는 미스터 마켓 니네야말로 어디로 튈지 몰라. 잡을 때 확실히 잡아야지. 우리가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돼. 이런 거잖아요, 네. 지금. 자, 그러면 이제 강 대표님과 얘기할 지난 5년과 다가올 1년간의 큰 여러 섹터별로 보면 좀 내년에 대한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뭘부터 좀 볼까요? 제가 5년짜리 차트를 쭉 그려드린 이유가 이게 여러 가지를 보자는 거죠. 금리, 2년짜리, 10년짜리가 밑에 있는 금리고요. 그다음에 환율, 주식, 유가, 비트코인, 빅스 이렇게 다 그려본 거예요. 한 번에. 네. 이게 5년 동안의 금리를 쭉 해서 보시면은 어떤 게 제일 위에 있는 녹색일까요? 성과가 제일 좋았던 거. 뭘까요? 뭐 이렇게. 느낌상으로는 뭘 것 같으세요? 저 왼쪽에 항목에 있습니까? 네, 있는데 안 보이지만 그냥 느낌으로. 5년 동안의 느낌으로. 5년 동안에 지금 최근에 5년 동안에 좋았던 거는 뭐 5년 동안 하면 막 위험자산 주식이나 뭐 네, 주식 코인, 맞습니다. 그런 거 아닐까요? 네, 나스닥이 83%였고요. 그 다음에 S&P가 50%였고요. 그 다음에가 의외로 골드였어요. 네. 골드가 45% 플러스예요. 그러면 존재감 없는데. 네, 그죠? 존재감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예, 예. 근데도 불구하고 5년을 더해보니까 45%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가. 네. 유가도 뭐 많이 올랐고 난리를 쳤지만 고점 찍고 내려오는 바람에 한 30% 플러스예요. 네.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10% 플러스.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7%. 지금 뭐 많이 뭐 난리가 나고 뭐 얘기를 하지만 5년 전체를 보면 마이너스 7%밖에 안 돼요.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 보실 때 굉장히 중요해요. 5년간의 흐름 보는데 이 왼쪽에 뭐 차트랑 대입해서 보시려고 하지 말고요. 위에부터 쭉 이제 내려오는 것들을 보면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중간에 이제 실선 하나 밑으로 내려가면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그냥 전체는 추세만을 보시라고 보내드리는 거고요. 그 밑에 빨간 건 뭐예요? 제일 그 많이 밑에 맨 들어있는 밑에 빨간 게 HSCI예요. HS... 중국 주식. 네. 중국 주식은 마이너스 41%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걸 보면서 딱 드는 생각이 지금 갑자기 미국에서 미국 고평가라고 얘기하면서 기술적 고평가라고 얘기하면서 중국 주식 바이하라고 나오고 있잖아요. 중국 리포트들이. 네네.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오는 리포트들이. 네네. 그 얘기가 뭐 코로나가 풀릴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근원적으로 5년 놓고 보면 5년 동안에 제일 많이 빠진 게 중국 중국이다. 주식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제일 많이 오른 거 팔고 제일 많이 빠진 거 사고 뭐 이런 게 롱숏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쪽의 개념도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 있지 않나 5년간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표는 조금 이제 1년으로 줄였죠, 이제. 예. 그러면 이제 너무 오래 봤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전체적으로 보니까 저 정도가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럼 1년만으로 보면 어땠을까 생각해서 보시면은 네. 1년 동안은 제일 맨 위가 달러 인덱스예요. 의외로. 달러가 강세로 한 8%가 올랐고요. 1년 기준으로 보면. 그다음에 유가가 5%, 그다음에 골드가 2%, S&P는 13% 빠졌고 HSCI는 22%, 나스닥이 26%가 빠졌고 비트코인이 62%가 빠졌어요. 지난 5년과 1년이 명확하게 완전히 다르네요. 다르죠. 네, 예.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달랐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그걸 기본적으로 전제를 깔고 그리고 그러면 2023년도 매크로는 어떻게 될까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이제 뭐 내용들에 대한 단어만 한번 열거를 해봤어요. 이슈가 뭐가 있을까? 그래서 보시면은 인플레이션 얘기 제일 많이 나오고 침체, 그 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 그 다음에 실업률, 그 다음에 소비가 어떻게 된다. 아까 모두의 말씀을 드렸었죠. 소비가
나빠진다고 나와가지고 어저께 갑자기 3%가 확 빠지면서 침체 위기가 갑자기 급작스럽게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이제 펀더멘탈한 매크로적인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관계적,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들 얘기하면서 미국, 중국, 러시아, 중국, 사우디, 중국, 사우디, 미국, 이란, 미국, 이란, 사우디, 유럽, 러시아. 제가 이거 페어를 이렇게 엮어드린 게 결국은 미국이랑 중국이랑 편을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탈글로벌라이제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보느냐에 따라서 2013년도를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지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얘기는 페드만 계속 쳐다보면서 페드가 금리 인상할 거냐 안 할 거냐, 더 오랫동안 가져갈 거냐 안 가져갈 거냐 이런 얘기들을 다들 하고 계신데, 그거는 어차피 저는 이제 트레이딩만 이제 거의 한 30년 한 입장에서 보면 못 맞힌다, 모른다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냥 보통 얘기할 때 돈 내고 얘기하라고 얘기하거든요. 페드 점 찍을 때는 돈 낸 사람 아니고 인플레이션 레이트 스왑 같은 걸 하거나 채권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돈 넣고 트레이딩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누구 말이 더 적정할까라고 예. 생각을 해보면 저는 기본적으로 미스터 마켓을 더 믿기 때문에 시장이 맞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장이 맞았던 적이 100%도 아니고 50%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도 저희가 페드 펀드 퓨처스라는 걸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많이 봄에도 불구하고 그 페드 펀드 퓨처스가 맞았던 적이 20-30%밖에 안 돼요. 그때가 실제로 가면. 네. 그만큼 근데 뭐 투자라고 하는 게 승률이 뭐 80% 90%에 돈 버는 건 아닙니다. 아니죠. 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매크로를 이렇게 쭉 보고 어느 정도는 그냥 흔들림을 그냥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맞으면서 가는 게 더 오히려 안전하지 않은가. 이렇게 막 그 FOMC 라이브 저도 이제 찍었지만 네네. FOMC 라이브 하려고 새벽 4시에 나가서 막 이런 거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돈 버는 데 도움이 될까 뭐 이런 느낌도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물론 네. 선물 트레이딩을 하거나 실질적으로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고 트레이딩 하는 게 맞지만, 그 투자 기간이 긴 사람들, 뭐 어차피 연금 뭐 이런 펀드에 넣어놓은 분들은 그것보다는 좀 더 길게 보고 의사결정을 하시고 자산 배분해 놓으시는 게 훨씬 더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짚어보면은 예.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피크는 찍었다라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침체, 지금 제일 포커스되고 있는 단어가 침체죠. 경기 침체. 예. 네, 경기 침체. 그럼 경기 침체를 볼 때 뭐를 제일 많이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저는 소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보는 데이터는 밑에 있는 실업률이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고용 데이터가 너무 잘 나왔어. 그랬더니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되는 거 아니야? 고용 높다고 계속 나오니까 페드는 금리 인하 안 할 거고, 그다음에 소비까지 나빠지네. 그러면 경기 침체네. 그러면은 금리는 높고 인플레이션은 있는 상태에다가 소비만까지 나빠지면 완전 스태그플레이션 되는 거네. 이러면서 이제 어저께는 왕창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그러면 2013년도에는 계속 유지가 될 거냐, 저 중에서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예. 어차피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모르는 거에서 어느 쪽에 더 포커스를 둘 거냐라고 보면 저는 이제 소비 쪽에 포커스를 보고 봐야 한다라는 생각이고, 그 소비를 포커스해서 봐야 되는 이유는 침체가 진짜 오는지 안 오는지를 봐야 한다. 그거는 결국은 지갑에 네. 지갑에 달려 있다. 네, 지갑에 사람들이. 달려 있다. 근데 이제 지갑 부분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지금은 IT 쪽 인력들이 계속 해고가 많고, 예. 그 다음에는 그 노동 실질적인 이제 근로를 하는 분들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폭발하고 있다, 모자란다. 그래서 이제 FOMC에서도 결국 이민법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만큼 수요가 부족한 거죠. 그쵸, 이제 그 노동력이 부족한 거죠.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그 부분은 결국은 실업률이 내려갈 일이 없는 거죠. 부족하니까. 근데 계속적으로 실업이 일어나는 부분들은 IT나 이쪽 이제 그 빅테크 쪽이었던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소비가 줄어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빅테크 쪽 분들은 연봉이 높았죠. 그분들은 2-3년 정도 놀아도 솔직히 어느 정도는 소비를 하면서 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비가 그렇게 실업률이 조금 더 높아지긴 하겠지만 그렇게 급등하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레이버 마켓은 좋으니까. 하지만 그거의 레이버 마켓이 좋아지면서 과거처럼 소비가 나빠질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소비는 안 나빠질 가능성이 더 많다. 예, 소비. 그다음에 조금 시간상 저는 시간을 좀 조절해야 되니까 가운데 있는 그 각국의 약간 뭐 지정학적, 이 정치적 갈등 요거는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미국이랑 중국이랑 제가 네.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게 결국 미국하고 중국하고 화해하기 전에는 쉽지 않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어저께도 이제 틱톡 금지법까지 나오면서 화웨이 다시 금지법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중국은 사우디랑 그 네옴시티 관련해서 이제 모든 인프라 관련된 그 계약을
그 사우디랑 중국이랑 했잖아요. 예. 예. 거기에 보면 화웨이가 모든 걸 다 하고 있어요. 5G 통신 전부 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결국은 미국이랑 이제 사우디랑 중국과 사우디랑 사이에서 뭔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 부분에서도 어떻게 해결이 될지. 그 와중에 이제 미국에서는 틱톡 금지법까지 또 내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란이랑 미국이랑 사이가 좋아지는 듯하는 느낌이 좀 있었잖아요. 그 이제 유가가 너무 올라가면서. 근데 지금 내려오니까 또 이제 그냥 또 지워졌어요. 그래서 결국 이란과 사우디는 계속 나쁘고. 그래서 이 상황에서도 결국은 또 중국이나 이제 사우디, 미국, 중국 세 개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유럽이랑 러시아랑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유럽은 러시아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저기서 쉽게 미국하고 확 붙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면은 전체 저 나라 관계에서 지금 현재 가장 포커스를 해야 되는 건 결국 미국이랑 중국의 관계다. 그래서 네. 거기서 둘이 어떻게 싸우느냐에 따라서 좀 화해를 하면은 제 생각엔 되게 좋을 것 같고 화해를 안 했을 경우에는 중국의 경제에 연동이 되게 많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경제가 좀 이번에 그러니까 코로나 완화하면서 네. 경제가 좋아지면은 전 세계가 이제 좀 침체를 피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아닌 쪽으로 갔을 경우에는 약간 위험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또 생각해야 될 변수를 꼽아주신 게 코로나고요. 예, 전쟁. 네, 저런 빅 네. 이벤트들이 지금은 제가 적어놓은 건 저희가 빅 이벤트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 저게 완전히 끝나지도 않았는데 네. 저희는 이미 아무 생각에서 머리에서 좀 지운 느낌이잖아요. 저것 때문에 주가가 오르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 부분이 이미 지워졌고 가격에 반영이 됐다. 그래서 코로나가 급등을 하기 전에는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뉴스로 올라올 가능성은 적다는 네.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아래에 있는 QE와 QT도 QE 얘기만 열심히 하고 있다가 그다음에 QT 얘기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이 두 얘기도 다 지나가서 안 보여요. 근데 이 와중에 뭐가 들어있나 하면 영국에서 이제 발발했던 이제 국채 바이백을 해주는 중앙은행이 막 그 연금과 국채를 사주는 상황까지 발생을 한 거잖아요. 네. 개입을 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걸 딱 보자마자 미국 트레저리는 바이백 나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 이런 코멘트를 날렸고 그 이후에 실제로는 장기채는 금리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QT를 함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내려가고 있잖아요. 거꾸로잖아요. QT를 하면은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 금리는 어느 정도는 안정화시켜서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정리 좀 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의 자산 가격의 변화 그리고 1년간의 가격 변화를 봤습니다. 명백하게 한 5년 동안 좋았던 미국의 빅테크나 이런 것들은 1년 동안 굉장히 어려웠었고요. 그죠? 네. 변화가 왔는데 내년 2023년의 환경은 어떻게 변할 것이냐. 굉장히 많은 사실 얘기를 얘기가 사실 한 시간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원래 이제 파생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파생 관련된 얘기도 뒤쪽으로 좀 잡아놨는데 욕심 좀 버리고 이게 지금 중요한 얘기니까 얘기를 네네. 하고 뒷부분은 시간 되는 대로 할게요.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어쨌든 내년 환경에서 포인트는 이 어떤 변화로 볼 수 있는 거는 미국의 고용과 소비 쪽을 봐야 된다. 네, 소비를 봐야 된다. 소비를 고용은 특별히. 어차피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네. 소비 쪽을 봐야 되는데 소비는 그렇게 무너지는 환경으로 갈 것 같지는 않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지정학적 갈등은 또 미국과의 중국 갈등이 역시나 가장 크다. 네. 그러면 내가 일본만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23년의 매크로 환경이나 주식시장은 올해보다는 나아지는 좋아지는 환경이 됩니까? 아니면 여전히 변동성이 저는 큽니까? 올해보다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과거처럼 코로나 때처럼 급등할 수 있냐? 네.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 급등한 이유는 그냥 돈을 찍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돈 찍을 상황도 아니고요. 네. 전혀 그럴 가능성도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급등하는 일은 없을 거다. 그러면은 결국은 산업 구조나 개별 종목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고,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절대 수익형 투자, 헤지 펀드 이런 것들이 다시 부각을 할 거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더 훨씬 그냥 ETF, S&P ETF 사서 그냥 돈을 잘 벌든 나스닥 ETF 사서 돈을 잘 벌든 시기는 좀 지나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TQQQ 이런 것들 많이 저희들 하잖아요. 네네. 하는데 그런 것들도 롱텀 투자를 해서 돈 벌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장이 점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또 우리가 동학개미 운동으로 불렸던 작년, 재작년에 이제 총론이잖아요. 총론 이제 정과 하나만 보면 이제 같이 올랐는데 이제 막 강론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네, 맞습니다. 세부 대응이 어렵습니다. 2023년의 거시 환경들 전략들을 먼저 좀 얘기를 했고요. 예.
뭐 워낙 사실 할 얘기가 많으나 부분들은 또 기회가 되면 새해 말씀을 할 수 있을 걸로 저 혼자 좀 기대해 보면서 파생 전문가이시기 때문에요. 파생 쪽 얘기를 좀만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이제 저는 이제 여기 이제 파생하면 일단 파생 선물 옵션 머리 아파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네. 심플하게 좀 제로 베이스로 모른다고 생각하고 가정을 드리겠습니다. 가끔 뭐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그러면서 파생 선물 옵션이 현물 시장을 이렇게 막 쥐고 흔들잖아요. 네네. 원론적으로 뭐 왜 그렇습니까? 네. 원론적으로 보면 파생하고 네. 그 파생 시장하고 현물 시장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네요. 딱 한마디로는 보통은 이제 선물 시장 그러면은 제로섬 게임이야, 저건 투기장이야 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실제로 보면 파생하는 사람 중에 많은 시장 조성자서부터 많은 부분들은 현물 시장에 연동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고정금리로 벌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올라서 벌거나 내려서 벌거나 하는 거에 베팅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시장을 만들거나 절대 수익만을 추구하는 분들이 프로페셔널들이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프로페셔널이 더 이제 포지션이 크냐 아니면 방향성 베팅을 하는 사람이 더 크냐라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고정금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커요. 채권이 훨씬 더 많잖아요.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기관도 그렇고. 그 이유는 변동성이 있게 돈을 버는 것보다는 변동성이 없게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플러스만 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절대 수익형을 추구하고 있는 기관 투자가 및 차익 거래자들이 굉장히 많다. 그 얘기는 선물 시장은 당연히 현물 시장에 연동이 돼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는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올라갈 거고 그냥 파는 사람이 많으면 내려갈 거잖아요. 수급이니까. 그러면 그렇게 올라갈 때 가격이 왜곡이 됐을 때 결국은 시장 조성자들이 들어와서 뭐 현물을 사고 현물을 사고 선물을 팔고 또는 선물을 사고 주식을 팔고 이런 일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차익을 얻기 위해서. 네. 예, 예. 그래서 그걸 동시에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절대 수익만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방향성하고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네. 좋은 말씀이시네요. 결국은 이제 파생이 이제 현물하고 연관이 돼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약하게 영향을 계속 미치는 것들이죠. 네. 네. 근데 올해 이제 어차피 이 파생 쪽은 오늘 뭐 전체 강의나 이렇게 들을 수는 없는 거고요. 올해 유독 많이 얘기됐던 게 CFD 거래라고 해서 뭐 이게 뭐 외국인 자금이야, 뭐 네. 개인 큰 손이야 하면서 CFD 때문에 뭐 매물이 많이 나왔다 이런 얘기를 올해 유독 많이 들었습니다. 네. CFD라고 하는 게 뭔가요? CFD도 파생 상품 중에 그냥 하나예요. 네. 근데 예를 들면 뭐 K증권, 뭐 S증권 여러 군데서 이제 CFD를 커버를 하는데 그러니까 CFD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뭐 FX 마진 트레이딩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FX 마진은 환율. 네, 환율 가지고서 이제 그냥 일반 사설거래소 같은 데서 네, 이렇게 네. 좀 안 좋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네. 그 되게 위험한 거라고 저희가 알고 있고 네. 그다음에 그런 건 최대한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CFD는 그거랑 비슷합니다. 마진을 넣어놓고 가격 변동분만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대신 이제 법적으로 이제 트레이딩이 허용된. 네, 법적으로 허용됐다라기보다는 거래소가 아니면 증권사 그거를 제공하는 증권사가 리스팅 해놓은 거. 예. 그래서 거의 모든 게 다 됩니다. 네. 근데 현재 증권사들에서는 이제 주식을 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차액 결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라가면 내가 샀는데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돈을 받는 거고 내려가면 내려간 만큼 손실 나는 거고 매일매일 정산하면서 그냥 끝나는 거다. 그리고서 그거를 이행을 못 할까 봐 증거금을 조금 넣어 놓는다. 근데 예전에는 거의 한 10배 정도까지 레버리지가 됐었는데 감독원에서 이제 혼내줘 가지고 저희의 그 신용잔고 비율만큼밖에는 레버리지를 못하게 바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약간은 CFD를 하면은 유리한 점이 세금 부분들이 있었어요. 캐피탈 게인들 이런 것들이 장외 파생 거래 상품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차액 결제만 한다 그랬잖아요. 현물이 왔다 갔다 안 해요. 근데 그 뒤에는 차액 결제 뒤에는 아까 말씀드린 차익 거래자들, 시장 조성자들이 CF 뒤에도 존재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개인이 팔면 자기도 팔고 뒤에서 자기도 사고. 근데 그 뒤에 있는 사람이 그 시장 조성자가 누군가 하면 외국인인 거죠. 한국계 증권사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 뒤에 들어가면 외국계 증권사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이 보이지 않는 손 얘기는 나중에 조금 더 들어야겠습니다. 우리가 뭐 외환 같은 경우도 뭐 NDF 이런 것들이 이제 차익만 결제 이루어진다는 거 알고 있었는데
오늘 얘기는 한 1분 정도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쭉 얘기를 해서 투자자들은 그래서 뭐 파생이든 매크로든 하면서 어떻게 좀 중심을 잡아야 될지 간략하게 오늘 이야기는 좀 마무리를 해주십시오. 일단 파생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더 이제 그 방향성 베팅, 레버리지를 풀로 쓰는 베팅을 하시기보다는 조금씩 이제 돈을 벌면 레버리지를 높이는 방식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 그냥 레버리지를 계속 높게 써서 매매를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카지노에서 돈 잃는 것처럼 돈을 대부분 다 잃고 나갈 수밖에 없다. 거기서 돈을 버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은 다 손실이 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통 기관들도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걸 일단 파생 쪽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뷰 자체가 침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10% 20% 빠진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여기서 리바운드를 했을 경우에, 내년에 가서 의외로 리바운드를 했을 경우에는 또 이제 그 기회의 손실, 또 포모에 휩쓸려서 또 고점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서 저는 그냥 지금 정도라면 뭐 어느 정도 비중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테이바랩스 강승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우리는 일봉 보고요, 분봉 보는데 아까 말씀하신 5년, 1년 긴 흐름의 맥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딥사이트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승희 대표님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